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재선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한번 풀어주세요. 예, 그 김용민 PD께서 제 페이스북에 가장 열독자신 것 같아요. 언제 혹시 또 내가 씹히나 날마다 24시간 알람을 켜놓고 올라올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김용민 PD님 페북을 그렇게 지켜봤었는데요. 이게 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저를 욕을 하시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휴전합시다. 우리 서로 사는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리자면 평소에 팔로우를 해제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한번 쭉 보는 걸로. 그래야 좀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 동화될까봐 염려가 돼서 즉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은 아예 서로를 씹지 않는 휴전 조약을 맺으면 어떨까요? 조약이 어려우면은 뭐 MOU라도. 이 휴전은 북미 수교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일간 베스트 하는 사람들이 그중 일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맨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올리고 뭐 했노 이러다가 동화가 돼버린 거죠.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김용민 PD님도 제 페이스북을 자꾸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본인이 먼저 동화되시는 수가 있다. 아, 그래요? 네, 경고 문구를 적어놓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든 좀 빨리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야 할 텐데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네, 그나마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수라고는 뭐라 붙이지 않으시니까. 아, 그래요? 싸가지 없는 보수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까? 나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팁을 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분이나, 최근에 이제 보수의 입을 자처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 의원 역시 마찬가지고, 최근에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세연 의원도 그렇고, 참 아버지 잘 만나야 한다. 이런 교훈을 보이지 않게 말없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전하고 있어요. 네, 대다수가 2세 정치인들이거나 그런 상황이고, 아까 남지사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남지사는 저는 재선 가능성이 없는 경기지사라고 보지는 않았었어요. 최근까지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런 구도를 남경필 지사가 자력으로 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재명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경우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일단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한국 사회 2세 정치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어떤 현실 정치를 몸소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을 확보하기가 일반 시민들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2세 정치인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봐왔고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요령들을 익힌 상태라서 앞으로도 저는 좀 불길한 징조긴 한데 물론 2세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비중이 올라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처럼 2세, 3세 정치인들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경필 지사를 보면 이 사람이 2002년 대선 때만 돌아봐도 굉장히 한심한 정치인이었어요. 거의 목불인견 수준의 논평들을 많이 내놨었고 그 당시에 이제 고 신해철 씨가 노무현 후보 지지 선언을 했을 때 대마초 흡연 전력을 남경필 당시 대변인이 꺼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해철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쪽 지지 연예인들 중에 대마초 핀 사람 더 많다고. 그래서 그 당시 소설가 성석재 씨가 시내 21에 칼럼을 연재하고 계셨는데 남경필이라고 지목은 안 했지만 직함을 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남경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던 한심한 정치인으로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나름의 진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에 대한 지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사를 거쳐왔고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좀 순환을 당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버티고 있어요. 역시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무시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남경필 지사를 보면서 최근에 하나 큰
정치적 논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를테면은 서울도를 만들자.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치고 인천이 여기에 또 수긍해주면 뭐 고맙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됐고 또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사회적 의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서 아무리 남경필을 우리가 뭐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봐도 야 그래도 다선의 정치인이 그냥 뭐 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은 저는 할 수 있는데 우습게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저는 우습게 봤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뭔가 존경심 어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습게 보이지 않는 것이 존경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가지 없는 이분법적 진보의 특성입니다. 그런가요? 예. 예, 저는 존경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과 경기의 통합이나 작년에 던졌던 모병제 이런 것들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제를 생산하는 능력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남 지사가 당선이 되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고 나가는 그런 후보는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 지사도 그렇고 그 전에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스윙보터 중간층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1대1 대결을 이긴 거거든요. 예. 김문수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꼴통 보수입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명박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몰랐어요. 김문수 하면 운동권 출신이라서 개혁보수인 것처럼 착각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경기지사 선거 때 어느 정도 먹힌 것이었죠. 그리고 남지사 역시도 중간층의 어떤 지지를 받아낸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당선이 됐던 건데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는 순간 그 중간층은 남경필을 절대 찍지 않습니다. 그럼 남경필이 뭐 40% 득표를 돌파할지언정 1대1 대결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선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삼자구도라든가 이쪽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을 극우로 놓고 그걸 등지고 중간층 표를 획득하는 전략을 펴야 그나마 남지사한테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 예. 어쨌든 본인이 그 전략을 지금 걷어차고 자유한국당에 아직 입당은 안 했지만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입당을 안 하더라도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 혹은 그 지지를 받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순간 중간층 표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지사는 재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뭐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지는 국민의당의 공동 후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니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는다 이거 자체가 타격이 돼요. 중간층은 찝찝해서 찍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남지사로서는 탄핵 때부터 견지해왔던 자신의 어떤 차별화된 노선 그걸 끝까지 지켰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보수의 대표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강박증 때문에 오히려 그냥 2등으로 끝나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2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쪽 후보가 되면 2등은 하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이 경기지사 후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자 구도로 가도 남지사가 3등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당이 합당해서 만든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걸 마다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두 당이 합당한 당의 지방선거 전략 또 앞으로의 승부 예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남지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략 3자 구도 속에서 중간층의 표를 잃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안 되겠다 싶으면 사표 심리 때문에 2등 후보한테 표가 쏠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런 전략에 대해서 남지사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에 다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좀 고리타분한 양당제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문제는 이거는 저는 쿨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쪽이고요. 다른 쪽은 이게 좀 안철수 대표가 대선 이후에 계속 우클릭만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정당 쪽에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쪽에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3등으로 쳐져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거에 좀 가깝고요. 어느 정도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제3당 수요라는 게 계속 있어요. 어쨌든 그런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정치가 그런 것이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당이 뭐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일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그들이 이제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여기서 1등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지사도 그쪽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자유한국당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스텝을 밟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저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 이 당이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더 갉아먹을 공산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광역단체장을 배출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결과적으로 민주당한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야, 이 안철수 대표가 말이죠. 의도는 안 했을 텐데 지난 20대 총선,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내에 반문재인 파들을 싹 데리고 나가서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한 40석 가까운. 하지만 그 이후로 민주당이 줄곧 잘 됐어요. 총선에서도 이겼고 대선에서도 이겼고 지금도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국민의당 창당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정치적 이득을 준 면이 있는데 호남은 아니었지만 그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까지 끌어안아서 자유한국당 표를 갉아먹는다. 이게 참 안철수 대표에게 민주당이 표창장, 감사패 이런 거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감사패, 표창장은 뭐 돈도 별로 안 드니까 한 장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역시 안티바이러스의 대가 아니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근데 본인 의도는 목표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철수라는 정치인, 제가 컨설턴트가 된다면 민주당 표밭을 잠식할 수 있는 카드들을 계속 내야 된다. 양쪽으로 넓혀가는 게 맞고 그게 뭐 얼마나 최종적으로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으나 사나 그 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그나마 승리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노선이 안철수 대표가 가야 될 노선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대선 직후부터 특히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요. 아니, 그 보수의 현재 그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대략 한 25%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은데 왜 25% 안에서 자꾸 표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에게도 하고 싶은데 아니 75%에서 보다 많은 표를 가져와야지 왜 25%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제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니 25%를 다 갖는다고 한들 당선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 집안에는 오래 내려온 금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모험이라든가 외연 확장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금고를 대한애국당이 훔쳐갔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성들이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사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시에 지지율이 올라간다 했을 때 그 여론조사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잠식했다기보다는 무응답층이라든가 이쪽 표가 좀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설령 지방선거에서 뭐 사실 국민의당 현재 입장으로서는 광역단체장이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한들 다음 대선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현재 행보는 대통령이 되는 건 포기한 거다.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본인은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거나 혹은 나중에 일단은 우측으로 행보를 해놓고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라고 무슨 기대를 갖고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것이 균열돼서 이른바 반 문재인 표가 실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한들 그것이 안철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이제 균열되면은 민주당 안에서 그 균열된 표를 흡수하려는 뭐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세력이나 인물이 등장하지 그게 안철수 대표에게 과연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권을 한 번 잡으면 지금까지 연속으로는 집권했어요, 정당들이. 예. 사람은 바뀌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다음 또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는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노선하고 본인의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독려해주고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 칭찬을 해주는 게 거의 없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소리로 하거나 예. 나머지는 별 차이도 아닌 것까지도 부풀려가지고 독설을 퍼붓고 있고 특히 대북 정책도 보면은 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서 굳이나 자신이 반문이라는 걸 그렇게까지 홍보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죠. 사실 뭐 정치판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것은. 예. 그거를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의 행보는 민주당에는 전혀 뭐 정의당은 물론이고 그런 행보이고 자유한국당 쪽에는 좀 위협 요인이 되고 있긴 하다.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죠. 참 이상합니다. 안 되는 쪽 가가지고 관심을 얻으려고 하니 뭐 안철수 씨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중도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러면 뭐 민주당만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데 어떻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다당제라고는 하지만 독일 같은 나라의 다당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독일의 다당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노선과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당들이 대표성을 명확하게 갖고 연합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여기 또 교집합이 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금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옛날에 또 같은 식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당과 당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바른정당도 어떻게 보면 통합 논의를 하는 척 하다가 몸값을 올려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게 최종 목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엇물려 있어서 통합에 대해서 섣불리 진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근데 지금 국민의당을 일단 보면 저는 이제 호남파라고 하는 분들이 안철수한테 끌려오고 있다고 봐요. 계속 페이스를. 예. 지금 또 보면은 굉장히 맹비난을 하면서도 마음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안철수한테. 네, 왜냐하면 이제 호남파 이분들이 굉장히 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라고 네이밍은 했지만 솔직히 호남신당이라고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호남색을 좀 희석하는 용도로서 안철수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같이 국민의당을 해왔던 건데 뭐 정동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뭐 조배숙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무슨 개혁신당이라는 타이틀로 승부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 주민분들은 제가 지켜보기로는 집안에 와가지고 자꾸 돈 달라, 뭐 사달라 이런 자식 싫어합니다. 그렇죠. 사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전국 지도자, 그러니까 안철수의 가능성을 보고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보다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 한번 배팅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20대 총선에서 밀어준 거지. 뭐 호남당이어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그거하고 같은 이치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때 호남에서 패배라고 볼 수 있죠. 패배를 했지만 다시 호남에서 지지세를 회복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이라든가 PK 지역, 그러니까 호남 바깥에서 성공해서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시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호남파의 정치적 입지는 대단히 좁고 심지어는 지방선거에서도 2등이 아니라 1등 민주당, 2등 국민바른통합정당, 3등 호남파당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을 쉽게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사실상의 분당 상태가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평론가 중에서는 비교적 분당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호남파가 나가서 어떻게 될 자리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도 나가기도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보이니까 갑자기 이제 손학규 전 대표도 다시 나타나서 봉합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양새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당내 갈등만 봤을 때는 저는 반안철수 쪽이 안철수한테 좀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게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니까 안철수 대표가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문제는 바른정당이 이걸 응해 줄 거냐 이게 될 텐데 바른정당이 만약에 통합을 틀어버린다면 호남파 쪽에는 오히려 굉장히 기사회생의 기회가 또 열리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좀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유한국당에서부터 국민의당에 이르는 지대가 상당히 불안정한 지대예요.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차례대로 탈당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넓게 터준다면 그거는 통합이 좌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른정당의 노림수는 일단 국민의당이랑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준 플레이오프를 승리한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흡수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데 근데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이랑 정치를 같이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일관되게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일관되게 해왔던 거는 자기 오른쪽에 어떤 세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극중주의라는 이상한 네이밍으로 나타난 건데 예. 어쨌든 자기가 중간에 있어야지 우쪽에 쏠리거나 뭐 극우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계산이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랑은 정치를 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걸릴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한테 좋은 카드를 제시한다면 저는 통합이 물 건너갈 가능성인 그 한 요인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봐요. 이 시기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괜찮은 정치는 받겠다. 이런 뉘앙스의 제안을 한다면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을 무산시키는 어떤 정치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또 홀가분하게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물론 통합됐을 경우에 그 의석수는 많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호남파 의원들을 안 받아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은 나온 게 없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네, 호남파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참 이게 오묘해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이 엇물려 있는 이 구도들이 그런 것들이 한쪽에서 뭘 하면은 나비 효과처럼 저쪽에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또 지방선거 앞두고 또 나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례로 들면 조선일보에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하면 시너지가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선도적으로 단독 보도로 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 자, 니네가 어느 정도 털어낼 거 털어내고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한쪽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다른 쪽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그것도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의원들 선별 입당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닌데,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주도권을 민주당도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김수민 평론가한테 여쭤본 겁니다. 네, 민주당도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되게 홀가분하게 스스로를 좀 쇄신하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민주당의 한 가지 위험 요인은 공천이에요. 공천 과정에서 소란이나 잡음이 크게 일어나면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정할 때, 그때. 네.
그래서 저는 특히 호남 지역은 좀 참신한 후보들을 잘 섞어서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좀 석연치 않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탈락해버린다거나 아하. 아니면 누가 공천이 되든지 간에 근데 다른 뭐 떨어진 쪽에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간표 요인은 분명히 될 거예요. 2008년 총선 때도 한나라당 잘 나갈 때였는데 이명박 측근이었던 이재호, 이방호 이런 사람들이 총선에서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자신이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한테 불필요하게 견제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뭐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예. 민주당 내에서 판을 흔들어 보려고 어설프게 총질하다가는 온팡 다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비난의 화살을. 그렇죠. 개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또 그런 잡음이 나올 테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거대 정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대 정당이 공천을 제대로 소화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 또 그만큼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남경필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수민 평론가의 주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은 이거 뭐 누가 나와도 이재명을 못 이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서 저는 그 남경필 지사가 이재명 시장이랑 요즘에 좀 자주 붙어 다니는데 이 남지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화제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 가지고 경쟁을 붙고 있는데 그 모습 자체는 그렇게 한국 정치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남경필 지사 하는 얘기 중에서 청년 정책의 뭐 일부 같은 것들은 저건 맞는 얘기네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윈윈 전략이기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오래 한 사람 무시를 못 한다고 어떤 뭐 전략을 펴서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다른 자리에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장 하면 좀 선명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중간층 확장성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좀 신기한 부분인데 언제 시간이 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안 날 겁니다. 네. 저는 뭐 정해준 시간만큼만 돈만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물욕에 기초한 뭐 훌륭한 논리, 수려한 논지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돈을 줘야만 가능한 김수민 평론가. 그렇습니다. 저는 명성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요. 돈만 주면 됩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방선거 국면 아주 재밌게 돼가고 있는데 우선은 어떻게 판이 짜여지는지 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당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부터 한번 소상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